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려가요가 아주 길었지요. 이제 96페이지 보시면 갈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만나게 되는 갈래는 악장과 언해라고 불립니다. 자, 악장이 무엇이고 언해가 무엇인지 자, 악장부터 시작을 하지요. 자, 96페이지 펴셨죠? 자, 보자. 악장의 이 악이 음악할 때 악이에요. 악보, 음악할 때 한 악. 그래서 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궁중에서 열리는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쓰는 노래의 가사. 그래서 임금님 보시기에 이제 임금님 보시는 노래죠. 원래는 고려와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사용된 노래의 가사를 모두 포함하지만 흔히 악장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초기의 특정한 시가들에 붙여진 명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조선의 초기에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 같은 건데 시조도 하나의 갈래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장도 조선 초기에 발생한 어떤 시가의 형태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식적인 행사 있죠. 이 공식적인 행사를 어려운 말로 그 한자어에 제전 혹은 연례 행사 이름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그럴 때 쓰였던 이 궁중 음악에 맞추어서 불린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연 거잖아요. 초기다 보면 아직은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의 가사 자체가 약간 그 조선의 그 개국과 번역을 송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여기 악장의 내용을 보실게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건설한 창업주 태조 이성계의 왕업을 찬양하고 왕은 왕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성덕 되게 그 덕이 그러니까 복을 받으시라고 임금님이 복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새 왕조의 문물제도나 도읍을 찬양하고 과시하는 내용입니다.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리고 태평성대와 임금의 은택을 기리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인기가 많은 갈래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시조나 가사는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악장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몇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악장은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학은 읽으면 좀 감동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재밌는 것도 있고 소설은. 근데 이 악장은 이 갈래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이 있는 문학. 이 목적이 뭐야? 바로 개국의 정당성, 왕조의 번영, 이런 걸 송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문학이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특징이 이념적.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유교적인 나라로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념적이고 또 교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잼이라서 조선 초기에 반짝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위에 2번을 못 봤구나. 2번 형식. 얘는 근데 통일성이 없어. 통일된 형식이 없다. 왜냐면 어떤 갈래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갈래가 좀 오래 지속이 되어야 또 기틀이 잡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조금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그 다른 문학 갈래들의 형태가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악장 갈래에 대한 형식적인 통일성은 없지만 대신에 좀 내용이 비슷해. 죄송해요. 내용이 비슷해. 그래서 이 갈래의 통일성은 없지만 오히려 내용의 통일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왕을 송축하는 거.
임금님 최고라고 하는 이런 왕을 송축한다는 면에서 내용은 통일성이 있을지 몰라도 갈래 자체가 형식적인 그 통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3음보였고 시조는 3장6구 45자 내외 이렇게 정해진 딱딱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악장은 없어요. 없어. 그리고 한계점도까지 짚어볼게요. 한계점. 얘는 안 좋은 점도 있었다는 거지. 일단은 뭐냐면 향유층이 그 서민 1, 2가 귀족들 그 귀족들만 향유를 했다. 그래서 뭐 성균관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왕 옆에 있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악장을 조금 썼었는데 그 다음에는 평민까지 퍼지지 못한 갈래이기 때문에 조선이 초기가 지나가면 조선의 기틀이 잡혀짐에 따라서 이 갈래는 사라졌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뭐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EBS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이랑 신도가가 나와요. 우리 그거 하나 같이 좀 보러 갑시다. 여기 있네. 조선 초기의 신도가 여기 진하게 되어 있죠. 용비어천가.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언해예요. 언해는 뭐냐면 이게 언이 여러분 언문 알아요? 언문? 언문은 한문이나 그 한문의 반대말이야. 언문. 왜냐면 그 세종대왕이 만든 게 언문이란 말이에요. 훈민정음. 그래서 이 훈민정음으로 기존에 중국 사람들이 썼던 시 같은 거를 우리가 한시를 막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한글을 더 많이 쓰면 한글 창제의 목적에도 맞지 않아요? 기존에 한문으로 쓰면 사람들이 한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 대중들은 멋진 중국 시인들의 시를 읽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훈민정음, 즉 언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언문으로 해독한다. 즉 오늘날 말로 치면 번역한다는 거야. 중국의 글들을 우리말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한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언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언해를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왜냐면 중국 작가 걸 왜 배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해는 훈민정음 그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외계어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면 틀리기가 쉽다. 암기를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해 문학은 한국의 문학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번역 역시 또 하나의 창작이니까요. 그래서 언해는 한문으로 전하던 어떤 그 원전들을 한글로 풀어 쓴 번역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특히 나라가 직접 나서서 뭐 특히 당시에 인기 많았던 불교의 경전이나 중국의 시 같은 것들을 직접 나라가 번역을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해 의의를 볼게요. 16세기 들어서 언해 사업이 확대되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언해를 가능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죠. 백성들에게 문자가 생겼으니까. 언해의 확대로 인해서 한글이 어떻게 됐겠어요? 널리 보급되고 그럼 무슨 일이 생김?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 한문의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의 향상과 학문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게 또 다른 의의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시대별로 다른 국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날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면 이 언해를 여러 번 하거든. 똑같은 작품이어도 불교 작품이어도 여러 번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였던 한글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요 언해지 두시언해, 석보상절, 월인석보, 삼강해, 소화언해 어디서 막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여러분 중세국어 배울 때 문법 시간에 두시연애 같은 거 배웠을 거야. 강촌 이런 거 소학원에 그죠? 공자님 말님이 블라블라 공자님이 블라블라 했던 것들 있죠. 석부성절은 막 부처님의 그 인생 썰, 월인석보 이런 걸 중세국어 공부할 때 그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작품 용비어천가로 가볼게요. 용비어천가 여러분 너무 알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리샤 그 드라마 제목으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요. 용비어천가의 간단한 갈래를 좀 볼게요. 일단 얘는 뭐라 그랬지? 악장이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어서 목적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사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시지만, 그래서 서사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서사시다. 서사시다. 그리고 왕의 그 업적이나 왕이 덕을 받기를 송축한다 그래서 송축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격은 어떻게 써? 그건 쉽죠? 송축하는 거고. 그리고 왕 얘기를 하니까 왕 최고 예찬할 거고, 서사시니까 당연히 서사적일 거고. 그리고 융비어천가는 그 과거 중국 임금들이 어떻게 했는지 되게 고사를 인용해요. 중국 왕들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왕들도 이렇게 막장으로 살면 안 된다. 조심해라. 백성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되게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특히 그런 면에서 주제를 뭐라 그러냐면, 주제 안 적어도 되겠다. 여기 적혀있다. 작품 미리 보기 갈게요.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그지? 왜냐면은, 조선이 아직 기틀이 안 잡혔으니까 조선 최고라고 빨리빨리 자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쿠데타는 당연했어. 이성계가 최고야 이렇게. 그리고 개국한 거. 야, 우리나라 이제 완전 이제 천국 됐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개국을 송축합니다. 축하한다. 그리고 후왕에 대한 경계. 이게 뭐냐면 후대왕에 대해서 권계를 한다. 쌤이 지금 말했던 거예요. 중국의 어떤 왕이 이렇게 막장으로 정치를 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졌던 거 알지? 왕에서 쫓겨났던 거 알지? 너네도 똑바로 해야 돼 라고 권하고 경계한다. 그러니까 권하는 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권계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를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볼게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 작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숫자까지 외우고 있나?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데 쌤이나 중세국어를 배운 학생이라면 어이구 죄송해요. 막 움직여. 자, 훈민정음의 창제가 1443년이죠. 머릿속에 빨리빨리 숫자 안 나오는 학생들 반성하시고 창제. 반포는 언제 되냐면 1446에 돼요. 그러니까 3년이 걸린 거지. 3년 동안 묵혀놨어. 좀 눈치를 본 겸 반포를 했어. 그러면 이 사이에 용비어천가를 언제 만들었냐면 1445에 만들어요. 반포 1년 전에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용비어천가는 당연히 뭐 조선의 개국의 정당성을 말하고 조선 개국한 거 완전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해야 되고 이러한 주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면에서도 용비어천가가 중요한 이유는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야. 내가 새로운 이 표기 체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쓸 수 있나?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ABC만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한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훈민정음의 실용성,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한번 써봅니다.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최초로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최초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 용비어천가다. 용비어천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종 당시의 국어 자료고 세종 시절에 진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중국 고사들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총 125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1장이랑 125장을 중세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근데 사이에는 음적인 게 많아요. 나중에는 조선에 막 썰을 막 엄청 풀어. 썰을 엄청 풀어. 그래서 이게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장, 2장은 서사야. 그리고 3장부터 109장까지 3부터 109장까지 얘가 본사.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110장부터 125장까지가 결사예요.
기서결 3당 구석으로 되어 있어요. 서사는 약간 개국을 했던 썰을 푸는 거예요. 조선 건국이 정당하고 조선 왕조가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본사로 가면 그 태조의 선조들 있죠. 태조 이성계의 막 할아버지, 아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굉장히 찬양해요. 그래서 약간 막 그러니까 용의 자식이다 이거지.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조상이 용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 그 태조 자랑하고, 그 다음에 태조의 아들 태종 이방원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태종이 세종의 아빠잖아요. 자랑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 본사를 오면은, 그래서 서사는 그 여기 정당성하고 개국 이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거. 본사는 그 조상들 세종을 기준으로 그 윗사람들의 인생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결사로 오시면 이 결사는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요. 결사는 후대 왕에 대한 그 권계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쌤이 아까 이 시가 서사시라 그랬잖아요. 서사시. 그게 왜 서사시냐면, 서사는 우리가 여러분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어떤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들이 서사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쭉 서사를 따라가는 거죠. 어렸을 때 어땠고 중학교 때 어땠고 막 이렇게 영웅의 일반적인 서사를 따라간다는 면에서 용비어 정가가 서사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다시 왕을 어떻게 표현했어? 영웅의 일생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서사시의 형식이 들어있다. 태종 칭찬하고 태조도 칭찬하고 하니까, 그래서 영웅의 일생을 담았다는 점에서 서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해동 육룡이 나르샤. 그죠? 해동이 우리나라를 뜻해. 우리나라의 육룡 6마리의 용. 여기는 그 세종을 기준으로 위에 6개의 그 조상을 말해요. 6대 조상.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지식 더하기 왼쪽 내려가 볼까? 6조. 조선 창업의 주역인 목조, 입조, 도조, 환조, 태종의 6 임금을 말한다. 태조가 이제 세종의 할아버지지. 태조의 아빠, 그 아빠, 그 아빠, 그 아빠, 그 아빠, 이렇게 6조. 그래서 사실은 조선을 창조한 거는 이 태조죠. 태조 이전부터 나라를 만드는데 다 어떤 뜻이 있었다. 이바지했다라는 면에서 그 태조의 그 완전 위에 할아버지부터 왕조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 세바지 말이 됩니까? 무슨 용이 참네, 그죠? 자, 그래서 육룡이 나르시여서 여기 사 반갑지, 사. 여러분 이 샤는 뭐예요? 주체높임법에서 이 주체높임 선언어미 시 다음에 어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기 때문에 얘가 샤로 바뀌었네. 주체높임법. 그리고 천복이라는 거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게 1장이거든요. 이게 도입부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용비어천 거야. 이 비가 날비자야. 용이 날아요. 그거를 되게 찬양하는 노래다. 용이 날아가는 거를 찬양하는 노래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 고성은요 옛날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조선 왕조의 창업 과정이 옛날에 그런 성인들 같다. 여기서 옛날의 성인은 다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의 무슨 왕이랑 비슷하지 않니? 중국의 무슨 왕이 뭐뭐 했던 거랑 그 뭐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한 일이랑 비슷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때 중국이 최고야. 그래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조선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조선을 세운 그 태조 이성계의 집안은 중국의 그 뛰어난 성인들하고 비슷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부하시니까 꼭 맞으시니. 여기 1장. 자, 2장은요 불휘 깊은 나무. 이것도 드라마 제목이었어. 그 세종이 주인공이었어. 불휘 깊은 나무는 이 나무죠. 그리고 중세국어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중세국어 시간 따로 배우시고.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안이 흔들림으로, 자, 미다가 흔들리다야, 미다. 안이 흔들림으로 옛날엔 다 안이를 붙였어.
오늘날에 흔들리지 않다 아니면 안 흔들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 안 해라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랑 아니 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꽃이 좋고 여름이 하나니 이때 여름은 열매예요. 열매. 꽃이 좋고 여름이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 깊은 나무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거 고도의 상징과 비유를 쓰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이거 기초가 튼튼한 나라. 뿌리가 기초인 거야. 뿌리가 단단해.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한 나라는 이 바람은 안 좋은 거예요. 역경실현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는 문화야, 문화. 그래서 앞으로도 많죠. 문화가 많다. 문화가 번창할 거다. 문화가 번창할 거다. 그리고 밑에 샘이 깊은 나라는 샘이 깊다는 얘기는 이렇게 깊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서 깊다.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냇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에 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냇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 바다에 간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는 되게 크죠. 무한하죠.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앞으로 이 조선 왕조가 되게 영원히 번창할 거야.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왕조의 번영, 조선의 번영을 이제 상징하는 바입니다. 바다는 왕조의 번영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 2장 지나가시고 이제 3장으로 가요. 이제 옛날에 중국의 고사를 한 줄 말하고 얘랑 똑같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볼게요. 주국 대왕이 빈곡의 사르샤. 이거는 주나라 문왕. 문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여기 읽어볼게요. 고공담보가 빈곡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덕을 쌓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되게 어른이 된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나라 왕조가 시작된 거다. 사실 주나라의 문왕의 할아버지부터 보통 가문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족. 이거는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막 이름도 막 붙여줬어. 당신은 왕도 아니었는데 하급 관료였어요. 어디서? 함경도 경흥에서. 얘가 장소인 거지. 장소고 이게 사람이고. 그래서 이 경흥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도 다 목조를 찬양했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업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다음 적인들이 사는 곳에서 그 적인들이 가래거늘 적인들이 침범하거늘 기산을 이제 올마잠도 하늘 뿌디시니 여기 보시면 그 문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보공담보가 빈곡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적인들이 계속 침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옮겨갔어. 또 옮겨갔는데 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엄청 존경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사모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어? 기산에 저작거리가 뭐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시장까지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익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익조 이때 얘는 이제 익조 얘기인데 익조가 이 목조의 지위를 계승해서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는데 사람들 다 이 사람 좋아해. 핵인 쌓여요. 야인들이 익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자 잠시 피신했다가 덕원으로 이동했어. 이때 덕원으로 이동했어요. 덕원으로 이동을 했고 그때도 경흥에서 덕원으로 다 이 익조를 따라갔대요. 이성계의 고조부인 익조를 따라갔대. 그만큼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중국의 고사랑 똑같이 저작거리 생겼다. 시장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이 역시 이게 다 뭐야? 하늘의 뜻이다. 다 정해져 있어서 다 하늘의 뜻이다. 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시면 자, 제 121장이에요. 121장은 이제 이때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결 부분이죠. 그 권계를 하고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내그의 모디에 말때 이거는 나에게는 모질었지만 제 임금을 위한 거라 하시고 죄를 잊어서 다시 부리시니 이거 태종 얘긴데 태종 그 이방원 있잖아요. 이방원.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무서운 사람인데 세종이 아빠거든요. 세종이 아빠가 물론 사람 많이 죽였는데 자신한테 좀 반대했던 세력 있죠. 이 사람 쿠데타 했으니까 반대했던 세력도 그래 너 역시 조선의 왕을 위해서 한 말이지 알겠어 하고 용서해줬다는 거야. 용서해주고 다시 그래도 너는 너무 뛰어난 재상이니까 다시 기용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종 이방원은 그렇게 했던 멋진 사람인 거지. 나에게 반대했던 사람에게도 벼슬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하물며 곤지 돕사하려 즉 임금의 일을 도우려고 면절 정쟁은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막 거리낌 없이 막 비판하는 거야. 임금님을 까는 거예요.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뜻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후대 임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조선 왕 중에 태종 이방원이 있잖아.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도 그래도 너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기용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에게 다소 간언을 하더라도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비판하면서 간언을 하더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는 왕이 되어라.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완전 막 나쁜 왕이 되는 거죠. 비판도 받아들여야지. 자, 유명한 125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자,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 한강의 북쪽에 누인 개국하시야. 누이는요, 이 이는 어질인자거든요. 어질인자. 어질다고 하는 게 쌓였어. 그래서 나라를 열었어. 이렇게 그 나라를 열고 나니까 복년이 끝이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운명이 너무 복이 많아가지고 끝없어. 자, 그리고 성신이 이으셔도 여기서 말하는 성신은 그 후대의 왕이에요. 성자 신손의 줄임말로 후대왕이야. 후대왕이 이 나라를 이으셔도 경천근민 하셔야 됩니다. 경천근민은 그 후대 왕에게 전하는 교훈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천, 그러니까 이게 한자는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이게 동사를 쓰고 목적을 나중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공경해라, 하늘, 그지? 근면이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왜? 백성을 위해, 그쵸? 이렇게 뒤로 꾸며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경천근민을 하여야 더욱 나라가 굳게 유지될 겁니다. 하면서 님금하 혹격조사 님금 이시여 아르소셔 낙수의 산행가 있어서 하나빌 믿으니까 낙수의 산행강고는 그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볼게요. 하나라 우왕의 손자인 태강왕은 할아버지의 우왕만 덕만 믿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왕이 너무 정치를 잘한 거야. 그래서 난 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냥을 가서 열심히 맨날 낙수의 사냥을 가서 이 사냥이 사냥이야. 맨날 놀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일이 너무 돌아오지 않았대. 그래서 결국은 태강왕을 폐위시켰대요. 너 이렇게 일 안 할 거면 왕 하지 마 했대요. 그래서 이 125장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선조의 덕만 믿고 세종, 태종 너 완전 다 나라 잘 이끈 거 알지? 그렇다고 너 나라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 게으르면 큰일 난다. 경천근매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비를 뭐냐면 하나비가 옛날에 할아버지야. 거기다가 목적격 조사 리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만 믿고 있을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즉 조상의 공덕만을 믿고 있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엮어읽기 신도가 나오는데 뒤에 또 나오거든요. 다음 작품. 여기서 이 서울 있잖아요. 이 서울이 이 오래전부터 그 약간 천년
전에, 진짜 옛날에 이 서울이 수도가 될 걸 다 미리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이 진짜 좋은 땅이야. 기운 엄청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도를 예찬하는 모습은 정도전이 쓴 조선의 기틀을 잡은 관리죠. 이 사람이 쓴 신도가와 일맥상통한다, 비슷하다. 이따 뒤에 신도가도 만나볼 겁니다. 이렇게 용비어 청가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악장은 워낙 많이 없어. 워낙 많이 없으니까 자, 이 작품의 어떤 이 의의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의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 했지? 한번 정리해 볼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내적인 작품의 어떤 의의 혹은 동기, 창작 동기. 내적으로는 왕업의 정당성. 당시에 솔직히 갑자기 뭐 고려가 500년 됐잖아요. 500년이 됐는데 갑자기 조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약간 민중들도 좀 약간 뜨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부터 조선 이러니까. 내적으로는 왕업의 정당성을 알려주고 되게 민심을 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거지. 개기지 않도록. 자, 민심 수식하고 그리고 후왕을 권계한다. 무엇은 권하고 무엇은 경계하고. 그리고 외적 동기는 뭐다? 이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검토하고 싶었다. 검토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와? 국자, 즉 국가의 글자. 국가의 글자로서의 되게 존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외적 동기로 용비어 청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